자, 유통물류 일반관리 단기 완성 두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자, 요거 별표 표시 하나 이제 3개 정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개 정도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통경로 전략 결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거의 이번 시험에 시험 나올 거로 이제 예상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유통 정의가 이제 이 전략에 대한 유통 경로의 전략은 순서를 먼저 봐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유통 범위의 결정을 먼저 하죠. 그래서 범위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유통 길이의 결정이죠. 길이 결정. 길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통제 수준의 결정입니다. 통제 수준의 결정이다. 통제 수준을 또 결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1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제1단계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제1단계. 1단계가 중요하다는 거. 자, 1단계가 이제 유통 범위. 우리가 범위를 커버리지라고 하죠. 커버리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로 시장 커버리지 또는 유통 집중도 또는 이 특정 지역에서의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수를 말하며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 가장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3가지죠. 개방적. 자, 개방적을 우리가 집중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편의품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의품점. 그래서 개편, 집중. 이렇게 우리가 편의품으로서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개편한다. 그죠? 우리가 편집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산자가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 쉽게 간다면 체육관 하나를 다 빌려요. 우리 제품 취급할 사람 다 모아라. 그래서 모여라. 그래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 그래서 가능한 많은 점포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집중적 유통 경로라고 하고요. 집중적 유통 경로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노출되어 있고 제품 판매에 체인화의 어려움이 있는 일용품이나 편의품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유통 비용이 너무 증가하고 누구한테나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전 제품을 누구한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통제가 또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전속적입니다. 전속적은 이제 유통 경로를 일정한 지역에서 자사의 제품을 한 점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것으로 유통 경로의 계열화의 가장 강력한 형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무품입니다. 전무품. 그래서 전이 들어가니까 전무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매로 선택적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은 선이 들어가죠. 선택적은 제가 선매품이라고 이렇게 했죠. 선매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 코드를 제가 잡으라 그랬어요. 선은 선이다. 그러니까 전속적은 이제 일정한 지역에서 자사의 제품을 한 점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전문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의 계열화의 가장 강력한 형태죠. 그래서 주로 고급 자동차, 기금속, 의류 등 고가품이 되겠죠. 그죠? 고가품. 선택적은 이제 비교화 선자입니다. 비교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자격, 점포 규모, 경영 능력, 평판 등을 갖춘 소수의 중간상에게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한다. 그래서 아까 이 개방적이 가장 많은 다수 점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이 점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제 부여를 하는 거고 일정한 지역에서 자사의 제품 한 점포가 그러니까 점포가 한 점포죠. 근데 선매품은 우리가 다수 점포가 아니라 자, 이건 소수의 중간상이죠. 소수 점포.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게 한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점 전속적 유통 경로에 비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품이 노출이 확대되고, 그죠? 그러면서 개방적 유통 경로에 비하면 중간 사용의 수가 좀 적죠. 그래서 유통 비용이 좀 절감됩니다. 주로 제 의류나, 자, 우리가 이 선매품이라는 건 비교하면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성 의류라든지 가구, 그다음에 가전 제품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전속적이다, 이제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유통 범위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복수 유통 경로, 다중 유통 경로의 정책은 넘기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두 개 이상의 유통 경로를 동시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 다수의 복수 유통 경로, 다중 유통 경로의 정책은 넘기시면 이제 각 세부 시장에 많은 복수의 유통 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이상 유통 경로를 동시에 사용하면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때요? 이 경우는 유통 경로 간의 갈등이 심화되죠. 그래서 이중 가격 형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의 유통 경로는, 자, 이제 네 번째가 복수의 유통 경로가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에 냉장고가 뭐 dim체 냉장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백화점, 대리점이 판매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건데 백화점이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마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다 틀려요. 얘는 고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고, 그 다음에 얘가 중간으로 간다. 그럼 서로 우리가 두 개 이상 유통 경로를 동시에 사용하면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유통 경로 갈등이 심화되죠.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제2단계는, 자, 제2단계는 이제 유통 길이입니다. 유통 길이. 유통 길이에 대한 결정인데요. 이 길이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상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형 1, 2, 3을 읽고 유형 4라는 것은 제조업자와 소매상 사이에 여러 유형의 소매상들이 개입되는 형태로 주로 곡물류, 야채, 과일 등 1차 산업의 유통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유통 경로 길이의 결정 요인은, 자, 일단은 뭐 제가 보라는 것만, 제품의 특성은 이제 부패성 제품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신선도를 유지하고 하는 부패성 제품과 선적거리와 물량 공급의 횟수를 최소화하는 대용량 제품.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넘어가니까 도매상 하나만 거쳤다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게 직접 마케팅 경로로 이제 짧은 경로 길이가 채택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패성이나 대용량 제품은 짧은 경로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4번의 유통 경로의 길이에 해당한 별표를 2개 정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왜 출제가 되느냐, 비교거든요. 23번에 자, 지금 4번이 있죠. 그래서 유통 우리가 경로의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업과 니은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2개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비교가 돼서 짧은 유통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긴 유통 경로가 있습니다. 긴 유통 경로. 짧냐, 기냐. 그래서 이제 짧은 경로에 선택하는 제품의 특성은 아까 부패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를 갖고 와야죠. 부패성이 있으니까 짧아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화되지 않는 제품 및 기술적으로 복잡한 전문품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단위가 크고, 그죠? 크니까 짧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구매 빈도수는 낮다. 또 비규칙적이다. 비규칙적. 이런 게 되겠고요. 자, 긴 유통 경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도매상과 소매상이 많은 거죠. 도매상과 소매상이 중간에 도매상과 소매상이 많은 경우, 그래서 부패성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표준화되지 않는 제품 및 기술적으로 복잡한 전문품이라면, 자, 이게 전문품이라면, 자, 이런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제품 및 기술적으로 단순한 편의품,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 이제 구매 단위는 작고,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구매 빈도수는 높고, 비규칙적이 아니라 규칙적이다. 저렇게 하면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유통 경로의 길이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별표 표시를 또 두 가지를 또 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통제 수준의 결정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범위에 대한 결정, 길이에 대한 결정, 통제 수준.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별표를 두 개 표시하는데, 항상 페이지 24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4번에 유통 경로에 대한 결정에 관한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검증이 되고 또 우리가 검증된 이론이다 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연기 투기 이론, 이거 많이 설명했어요. 연기 투기 이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이거는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나올 때는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연기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 재고 부담을 연기하는 거예요. 재고 부담 연기. 자,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생산자가 도매상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재고 부담을 또 연기해서 우리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부담을 안 갖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 니네들 그래? 그러면 생산자가 열받아갖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소비자한테 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유통 경로가 길이가 짧아지겠죠. 길이가 짧아진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간상 없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가 도매상한테 자꾸 이제 팔려고 하는데 자꾸 연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재고 부담. 우리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재고 부담 안 할 테니까 안 할 거예요. 필요할 때 부를게요. 이렇게 하면. 근데 투기라는 것은요, 난리 나는 물건 같은 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허니버터칩이라든지, 우리가 난리 났죠. 그 다음에 뭐 요새 또 소주가 유자 소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음반이 판매되는데 대박을 쳤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이제 좀 나이가 드신 그 가수 중에서 뭐 이문세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박진영 가수가 음반을 판매했는데 좀 대박을 쳤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이 재고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재고 부담을 해서 이 생산자한테 저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가까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재고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상이 지겠다는 거예요. 중간상이 이제 그 부담을 지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많은 도매상들이 달라붙겠죠. 도매상도 달라붙고 소매상도 막 달라붙겠죠. 그죠? 그럼 이러면서 유통 거리가 이제 길어지겠죠. 유통 길이가 길어진다. 이게 이제 반대다. 이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연기 투기 이론은 우리가 이 경로에 대한 구성원들 중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느냐, 문제가 흔히 경로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니? 그럼 연기 투기 이론이죠. 그러면 밑에 재고 부담의 연기는 뭐예요? 회피와 투기라는 거는 경로 구성원들은 이제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 또는 회피함으로써 경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아까 이제 중간상들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배달해 줄 수 있는 제조업자를 선택함으로써 재고 부담을 주문 발생 시점까지 연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제조업자는 재고 부담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경로 길이가 짧아지겠죠. 연기하니까, 그죠? 자꾸 이제 생산자가 야 도매상 너 좀 만나서 좀 얘기할겠다. 자꾸 안 만나주고 튕기는 거죠. 연기하는 거야. 반면 경로 구성원들이 제조업자 대신 투기적인 재고를 유지하는 등 경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같은 이제 뭐 대박을 치는 상품 같은 거. 그러면 중간상들로 경로 활동을 참여시키니까 경로기가 길어지겠죠.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고요. 연기 투기 이론에 대한 적용은 소비재와 산업재에 대한 유통 경로 구조는 연기 투기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재, 예컨대 편의품은 개별 소비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다빈도, 소량 구매를 하므로 소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재고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따라서 많은 중간상들이 투기적 재고를 통해 제조업체와 고객을 대신해서 재고 위험 부담을 해요. 결과 이제 편의품은 일반적으로 경로 길이가 긴 간접적인 유통 경로를 가지겠죠. 근데 산업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맨 밑에 가시면 철강회사가 이제 철판을 만들어서 바로 중간상 없이 현대자동차 소비자한테 팔거든요. 그럼 경로 길이가 짧아지면서 직접 유통 경로를 통해 자신이 경로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 자, 제가 제일 유력해요. 그 다음에 기능 위양 이론이라는 것은, 자, 이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표시 하나 정도를 할게요. 자, 위양이라는 게 떠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유통기관은 비용 우위를 갖는 마케팅 기능들만을 수행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케팅 기능을 다른 경로 구성원들에게 위양한다, 떠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맨 끝에 제조업자는 비용 우위가 있는 부분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들은 중간상들한테 위임하므로 경로 길이가 길어지겠죠. 중간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기능 위양 이론의 적용은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 경쟁이 치열한 제품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전문적 능력을 지닌 중간상의 마케팅 기능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최근에 대형마트의 급성장은 소비자들이 마케팅 기능의 위양,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포장, 운반을 적극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때요? 보통 요즘은 생산자가 있으면 바로 이마트한테 이제 물건이 가잖아요. 도매상을 거치지 않겠죠. 그러면서 바로 최종 소비자한테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통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표 표시 하나 정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시장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것도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시장 거래 비용 이론이다. 자, 이것도 이제 별표 2개. 자, 시장 거래 비용에 대한 이론의 의의는, 자,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기업은 유통 경로를 수직적으로 이제 계열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거래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품 생산에서 유통까지 직접 수행하거나, 자, 혹은 외부의 공급업체나 중간상들과 시장 거래를 하는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비용과 유통 경로의 길이는요, 이 거래 비용의 이론에 의하면 중간상을 생산자가 직접 통합해서 수직적 통합을 해요. 계열화를 내부 조직화되는 비용과 시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래 비용. 그래서 밑에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유통 경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경로 길이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해 수직적 계열화, 즉 기업 내부와의 마케팅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짧은 유통 경로를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수직적 계열화하게 되면 짧은 유통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다. 자, 요게 이제 키가 되겠죠. 즉 거래 비용에 의한 시장의 실패 때문에 기업 내부와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직적 통합에 대한 원인은 이제 윌리엄스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유통 경로 계열화, 유통 경로의 수직적 통합은 결국 거래 비용의 가다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의 가다는 또 시장의 실패를 또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장 거래가 실패되는 주요 이유는 우리가 4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자, 유통시장의 소수의 거래자만이 참가하고 있거나 자신의 자산의 특수성, 어셋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의 고객만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거나 이 경로 구성원들 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또 발생할 때 우려 등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표시를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이 게임 이론은 경제학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힘의 구조예요. 힘의 구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힘의 구조다. 그래서 이 힘의 구조에 관한 과정을 토대로 우리가 경로 구조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통이론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은 수익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자와 중간상 각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상대방의 행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통 경로 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 구조와 게임 이론에 대한 거는 자,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밑에서 첫 번째 점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줄 쳐보세요. 경쟁업체들 우리가 간의 힘의 구조를 토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핵심 자체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게 핵심이 된다. 그래서 게임 이론은 수리적인 무용이 지니는 제약으로 인해 가격 혹은 수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유통구조를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대리인 이론이죠. 대리인 이론에는 별표 표시를 한 3개 정도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국회의원을 뽑아놨어요. 국민의 대리죠. 우리 뜻대로 잘 안 하면 다음에 또 선거에 찍어주지 않겠죠. 또한 주주가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연봉을 많이 주면서 일 열심히 하고 이익을 또 챙기는 권한을 위임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두 번째 줄에 중요한데요. 점에 대리인 이론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대리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의뢰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요. 대리인은. 그래서 의뢰인 관점이라는 게 키워드죠. 의뢰인 관점. 그래서 이 효율적인 계약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의뢰인에게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종관계에서 주는 의뢰인이라는 거죠. 주종관계에서 주는 의뢰인이다.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런 거 대리인의 이론에 의고요. 그 다음에 정보 불균형과 유통 경로의 길이는 대리인론에서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 전과 계약 후에 정보의 불균형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균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따라서 의뢰인이 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우리가 정보 수집 감시 및 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적게 드는 대리인을 선택하겠죠. 밑에 주로 프랜차이즈 경로가 다른 형태의 경로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바뀌는데 초점을 또 둔다는 것도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대리인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그 전체적인 걸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진도는 쭉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뭐 다음 페이지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넘기시면은 28페이지에 뭐 유통경로의 조직의 형태는 전통적인 유통경로가 있죠. 그래서 그 특징이라는 거 한번 밑에 읽어보시고, 밑에 이제 수직적 경로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전통적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경로 구성원들이 판매 과정에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의 경로 조직이고, 수직적이라는 자체는 밑에 VMS라고 했잖아요. 밑줄 쳐보시면 얘는 중앙본부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직적 유통경로상의 경로 구성원들을 전문적 관리 통제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경로 조직을 가진다. 대표적인 건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이제 수직적 유통경로의 대표적인 거죠. 이제 오른쪽에 수직적 유통경로의 도입 이유가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뭐 예전에 제가 문제 파트에서 이제 예상 문제에서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수직적인 유통경로의 장단점도 비교해서 보시고요. 뭐 수평적 유통경로는 이제 반대로 이제 한번 보시는 경우는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 수직적 유통경로의 그 VMS에 대한 유형이라는 것은 이 밑에 제목 위주로만 관리형 VM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점 보시면 본부의 통제력을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유형 통제력이 가장 낮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형 VMS는 밑에서 맨 밑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계약에 의해서 가맹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상표, 상호,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초기 가입비와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 등을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 돈을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제 기업형 우리가 VMS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일단 이 수직적 유통 경로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냥 제목 위주로 가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30페이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VMS 수직적 유통 경로의 자 VMS가 우리가 관리형이 있고 계약형,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기업형인데 기업형이 좀 중요하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별표 표시 정도 하나 해놓을만 하죠. 얘는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유형으로 여기에 우리가 전방통합, 후방통합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기업형 전방통합은 제조회사에서 소매업체를 소유하거나 혹은 도매상이 소매업체를 소유하는 유형이고, 후방은 뭐예요? 소매상이나 도매상이 제조업체를 소유하거나 제조업체나 부품공급업체를 소유하는 유형. 그래서 프라이빗 그 라벨이라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PB잖아요. PB. 프라이빗 우리가 브랜드. 우리가 소매상이 직접 하는 우리가 이마트 우유라든지 홈플러스 우유 이런 거. 우리가 이 기업형 후방 통합이라는 것이 강력한 소매상이 생산자를 통합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업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형 전방 통합보다는 후방 통합이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한 PL과 PB를 낳게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위주로 가져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박스를 보시게 되면 유통 경로의 비교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다 판선을 할 수 없고요. 31페이지 책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번에 유통 경로의 비교는 중요합니다.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전통적 유통 경로를 가지고 따지겠죠. 전통적이니까. 그럼 얘는 시스템 차원의 목표는 없고, 조정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통적 유통 경로는 교섭력, 합상력인데 프랜차이즈로 한번 가보세요. 프랜차이즈는 계약이죠. 그 다음에 결속력으로 보신다면 전통적이니까 전통적 유통 경로는 좀 불안전적인데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결속력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이제 기업형 MBS예요. 아니, VMS. 이거. 그래서 매우 높고,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의 실현 가능성은 뭐 전통적은 희박하죠. 근데 프랜차이즈는 매우 높죠. 기업형 VMS도 높고. 유연성 면에서는 전통적 유통 경로는 좀 매우 높은데, 이 프랜차이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하고 싶은데 본부에서 막어. 야, 안 돼. 너가 하게 되면은 우리 프랜차이즈 영향을 줘. 이렇게 낮죠. 유연성이 그때그때. 그 다음에 기업형 MBS는 또 매우 낮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의의라는 건 그냥 많이 했으니까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틀렸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뭐 너무 많이 해서 그냥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저의 장점과 단점, 그냥 프랜차이지의 장점과 단점도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단기 완성에서는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만 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 다음에 자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 유통 경로에서에 대한 그 힘과 갈등에 대한 관리는 유통 경로끼리 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2번에 이제 힘 파워와 갈등 관리에 의해 경로 파워의 행사는 이제 두 번째, 전통적인 유통 경로는 경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역할 배분이 쉽지 않으며 경로 갈등에 대한 조정 통제가 어려워요. 근데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어때요? 이건 차이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 구성원에 대한 역할의 할당과 경로 갈등의 해소를 위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기적인 메커니즘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통적인 유통 경로와 수직적인 마케팅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단기 완성은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읽으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딱딱 찍어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가시면 자, 이건 보셔야 됩니다. 힘의 원천. 자,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하여튼 이 가지수가 많은 게 그냥 아주 그냥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오른쪽에 딱 5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34페이지에 우리가 힘의 원천. 힘의 원천이라는 자체는 누가 얘기했느냐? 프렌치와 라벤의 파워의 힘을 이제 원천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볼 게 중거적 파워입니다. 중거적 파워. 중거적 파워는 이제 굉장히 소속감. 그러니까 담고 싶다. 내가 이제 그 제품을 쓰는 것만이라도 나는 이게 영광이다. 뭐 이런 거고. 합법적 파워나 정보적 파워가 있는데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가시면 35페이지에 박스가 중요합니다. 박스 염두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합법적인 어떻을까? 중고적 파워를 얘기했는데 자, 합법적 파워와 중고적 파워 같은 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합법적이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 법이야. 그럼 계약을 해. 계약을 하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거 나왔다? 이건 합법 찍으시면 되고 중고는 뭐예요? 내가 그걸 쓰는 것만이라도 영광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있어. 자부심. 어떤 단어가 핵심 포인트예요? 긍지와 보람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중고적 파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적 파워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 지원, 영업활동 지원이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기법, 시장정보, 금융지원, 뭐 지원 나왔어. 보상적 파워는 지원 나오면 무조건 이제 우리가 보상적 찍어라. 지원. 그래서 이제 판매 지원, 영업활동 지원, 금융 지원, 광고 지원, 판촉물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압적이라는 건 상품 공급의 지원, 대리점 보증금의 인상, 마진폭의 인하, 대금 결제의 단축, 전속적 지역권의 철회, 인적 지역 새로운 점포의 개설, 끼어 팔기, 밀어내기, 기타 보상적 파워의 철회. 자, 이런 것들은 강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뭐 철회, 그죠? 뭐 끼어 팔기, 밀어내기, 막 이런 거. 강압, 힘에 의한 이런 거. 전문적인 파워는 경영관리에 관한 상담과 조언, 영업사원의 전문지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전문지식, 상담 조언, 교육, 훈련,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정보, 이런 거, 개발 능력,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전문적 찍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탁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갈등의 발생 원인은 경로 갈등의 발생 원인은 뭔지, 또 목표 간의 양립 불가능성은 뭔지 서로 비교하는 정도만 아시고, 넘기시면 뭐 의견 불일치,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 그죠? 그래서 경로 갈등의 발생 원인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또 한다는 생각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표 간의 이제 양립 불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고, 넘기시면 이제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죠.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참고란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를 이제 보시면, 자, 거기 이제 우리가 36페이지 가시면 참고가 있잖아요. 참고. 요거 별표 표시 2개 해놓으세요. 자, 우리 오지선다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통 경로상의 갈등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힘의 불균형, 그죠? 균형을 이루지 못했죠.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명확성. 그 다음에 역할 불이행. 자, 불이행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의 차이. 그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장애, 뭐 이런 거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출제원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불 빼겠죠. 힘의 불균형, 역할 불이행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태에 대한 이해는 뭐 너무도 많이 했죠. 이건 뭐 이 유통에 대한 그 우리 유통물류 관리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과목에도 이제 가장 출제가 또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2개 정도 하십시오. 2개 정도. 그래서 36페이지에 우리가 유통 2014년 1회 때도 한번 나왔죠. 유통 업체에 대한 업태의 이해. 그래서 자, 이 업종과 이 소매업의 분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업종과 업태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업태를. 그럼 업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판매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파느냐. what.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업종은 이제 소매상이 판매하는 상품군에 따른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다. 그래서 생산자 제품 중심적 시각. 업종은 이제 뭐 의류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 그러니까 판매. 이거는 판매 상품의 종류를 얘기를 해요. 종류. 근데 업태라는 것은 우리가 영업 형태죠. 영업 형태. 자, 이거는 how. 어떻게 팔 거냐.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죠. 영업 전략에 따른 분류죠. 영업 전략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뭐 소비자 전략 지향적 시각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머천다이징 전략이나 입지, 판매 방식, 영업 시간 광고, 가격, 프라이스 전략 등에 의해서 소매업의 형태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업체는 이제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카탈로그 킬러, 우리가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 전자상거래 등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의 구조적 특징은 이제 한번 국내 유통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유통업의 양극화 현상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38페이지 소매업의 기능 및 특성도 소매업의 의미, 소매업의 의, 그 다음에 오른쪽 소매업의 기능은 이제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은 그냥 별표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제목 위주, 상품 구색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상품 소량 분할 기능, 소비자는 소매업이니까 재고 보유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금융 기능, 각종 부가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나눠준다는 것만 제목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요게 중요하죠. 40페이지가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전략이라는 게 나온다, 이론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 거의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40페이지가 굉장히 엄청 중요해요. 자, 40페이지에 이제 별표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요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소매점의 전략 및 운영, 수익률 마진과 회전율이에요. 소매상의 전략이죠. 자, 이건 여러분들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놓으세요. 하나. 자, 그래서 이 소매상의 성격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소매상의 재무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정도는 이제 제품 구색, 위치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소매상의 재무 구조는 수익률과 회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자, 위에가 이제 회전율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다음에 수익률이죠. 이게 매트리스 구조를 이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은 높지만 저회전율이라는 건 뭐예요? 자, 고급 전문점이라든지 고급 백화점은 이 가격은 비싼데 매일매일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회전율이 적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품.
자, 편의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전율은 이제 생수를 하루에 이제 한 몇 번 왔다 갔다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영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가격 비중은 셉니다. 왜? 24시간 새벽에 2시에 3시에 구멍가게가 열질 않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격이 어떻습니까? 되게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특히 이제 어떤 건 이제 좋냐면, 이건 좀 가해적이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가로 판매하니까 휴가 같은 성수기 가게 되면 이제 막 바가지 요금 씌우잖아요. 그때 이제 편의점이 낫긴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편의점 자체는 이제 가격은 고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가. 물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창고형 할인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마트 라든지 슈퍼마켓. 자, 이거는 이제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 많이 판매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전율이 많으면서 저가로 이제 많이 판매하는 거죠. 근데 회전율도 적고 수익도 작아. 이건 접어야죠. 뭐. 손실이 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매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다뤄보겠는데요. 규모의 경제와 이제 이 범위의 경제가 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본다면, 그러니까 4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잡으셔야 되냐면, 이 두 가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규모를 크게 한다는 자체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규모를 크게 한다와 범위의 경제라는 게 좀 틀리죠. 자, 그래서 이걸 구별합니다. 구별. 그래서 범위의 경제와 좀 나눠지는 거죠. 규모의 경제는 우리가 밑에 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시켜서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키면 장기 평균 비용을 줄이죠. 대기업은 대량 생산하니까 생산비가 줄어들잖아요. 반대로 장기 평균 비용이 상승하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죠. 규모의 경제의 원인은 어떻게 돼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업에 그에 따른 이제 전문화에 의해 들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넘기시면은 사례의 적용은 뭐 기업 간에 이제 그 M&A, 그죠? 같은 업종끼리 합치는 겁니다. 같은 업종끼리 합치는 거. 업종끼리 합친다. 그래서 기업 간에 M&A 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M&A. 그죠? 또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큰 이마트와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뭐 합병을 했다. 같은 업종이죠. 근데 범위의 경제는 틀려요. 범위 경제는 이제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생산물을 따로따로 독립된 기업에 생산하는 것보다 기업이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만을 생산하는 한 기업과 버스를 한 대만 평균 비용이 1,000만 원이고 트럭만을 생산하는 두 개 기업이 트럭 한 대만 평균 비용이 1,500만 원이다. 그럼 어느 한 기업이 버스와 트럭을 동시에 생산하게 되면 버스 한 대, 트럭 한 대 평균 비용이 2,200만 원이라면 범위 경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 경제는 유사한 것끼리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범위가 비슷한 것끼리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버스와 트럭, 그 다음에 냉장고와 에어컨. 성격이 좀 유사하잖아요. 이 결합 생산물의 경우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런 게 또 시험의 주체가 된다면 애매할 텐데요. 신문사와 방송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문화일보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가 합병을 했다. 그럼 이건 동업종이잖아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 있죠. 규모의 경제.
근데 범위 경제는, 자, 신문사와 방송사는 이거는 범위에 대한 경제라고 봐야 돼요. 범위 경제. 그래서 비슷한 업종이다. 비슷한, 유사한. 그죠? 같은 업종이 아니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매업의 최근 추세는 이제 강력한 소매상의 등장. 강력한 소매상이란 뭐 경쟁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뛰어난 만족을 제공해주는 소매 점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소매상으로는 이제 카탈로그 킬러, 그 다음에 대형마트, 해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전문 도소매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매업의 양극화 현상은, 자, 우리가 이제 비교할 게 하이터치형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터치형. 하이터치형에 대한 소매업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테크형에 대한 소매업체 양극관이죠. 그래서 하이터치는 앞쪽에 되겠지만 이제 감수성을 잠깐 고객들의 욕구죠. 개별적인 욕구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비자의 욕구가 모두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업체는 개비라든지 토이저러스, 그 다음에 이 전문점 체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수익률, 저회전율의 소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수익 저는 아까 창고형 할인점 있었죠. 근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하이테크죠. 하이테크는 이제 대형 점포와 진열, 보관 기술 및 셀프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소매업체. 그래서 이제 얘는 고회전율과 저마진율.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의미로서 뭐 월마트, 코스트 등을 이제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카탈로그 킬러 할인 전문점은 일종의 전문점이지만 초대형 점포 형태이므로 하이테크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볼게요. 왜냐면 이제 소매업에 대한 발전에 관한 이론은 이건 중요하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다 하기에는 그렇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이제 또 정리를 하실 때가 됐죠. 그래서 핵심을 찔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서부터 이제 강의를 했냐면 페이지 21페이지서부터 했죠. 그래서 미리 핵심을 찌르는데 유통경로의 전략 결정은 범위의 결정, 길이의 결정, 통제 수준의 결정. 그래서 범길통 이렇게 해오시고요. 자, 얌입니다. 자, 전속종은 전이니까 전문이에요. 선택은 선자니까 선매죠. 개방적은 이제 개방한다. 편입합니다. 개편, 편집 이렇게 집중적 이렇게 해오시고 세부적인 건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23페이지 보시면 유통용로 길이가 짧은 거와 긴 거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4페이지 별표 3가지 친 게 연기투기 이론이죠. 연기투기 이론을 비교하는 게 가장 유력해요. 그 다음에 기능 위항 이론, 그 다음에 시장 거래 비용 이론, 그 다음에 게임 이론, 대리인 이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파트에 중점적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90%라고 봐야 돼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뭐 30페이지의 수직적 유통 경로에서 제가 기업형 VMS를 찍으면서 기업형 후방 통합을 좀 보라 그랬죠. 그래서 소매상이나 도매상이 제조업체를 소유하거나 제조업체나 부품 공급업체를 소유하는 형태, 강력한 소매상이 생산하는 통합으로 PL과 PB를 예를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가시면 이 경로 파워의 행사가 전통적인 유통 경로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35페이지 중요합니다. 5가지. 그래서 어때요? 지원은 보상이고 우리가 끼워 팔기, 밀어내기, 강압. 그 다음에 합법은 계약, 특권. 중고는 자부심, 긍지와 보람. 전문적 파워는 뭐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 조언 이런 게 들어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유통경로상의 갈등 발생 원인 불을 뺍니다. 불의 힘의 불균형, 역할 불이행.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 대한 이해는 업종과 업체를 비교해라.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 지금 했던 41페이지, 그러니까 40페이지 소매상의 전략 4가지는 봐야 돼요. 이렇게. 회전율과 수익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또 비교해라. 소매업의 양극화가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를 비교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